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계 생존경제 최진기입니다. 매회 조회수가 더 늘어나서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주는 좀 약간 특집입니다. 우리 며칠 뒤면 바로 평창올림픽이 열리죠. 그래서 우리 북한과 관련된 경제 전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 첫 번째, 여러분 북한이요, 보도도 좀 나왔지만 확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이 3% 이상 성장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성장했습니다. 자,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측면이냐면 북한이 몇 년 동안 계속 딜딜했습니다. 그래서 1% 성장도 제대로 못했었어요. 북한은 실제로 얘기하면 금융위기 이후에 경제 성장이 전체돼 있었습니다. 발전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변하기 시작한 게 재작년부터입니다. 그러더니 작년에 우리 북한 사람들 핸드폰 이제 막 다 들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북한에도 여러분 뭐가 많이 돌아다닌다? 택시가 엄청 돌아다닌다. 네, 그래서 택시 타기가 이제 막 자꾸 이런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뭐냐면 두 번째 이걸 갖다 뭐로 이해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 북한 제재, 대북 제재는 더 강력해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단일 경제하자는 게 아니라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완화돼서 평화적으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혜택이 올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또 맨날 이런 얘기야. 아, 또 북한의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으니, 또 남북한 통일이 돼서 뭐 시베리아 열도가 깔리면 유럽까지 우리가 한 번에 가면 효과가 어떠니? 저는 그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진짜로 뭐가 되느냐. 자, 우리 경제 3요소라고 그러죠. 생산 요소 3요소 뭡니까? 제 얘기를 영어도 읽을 수가 없어요. 뭐죠? 자, 자본, 노동, 토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 노동, 토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노동, 자본, 토지라고 그래야겠죠. 순서대로. 자, 먼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군대가 제일 많은 나라 어딜까요? 아, 왜 그러세요? 군비가 제일 많죠. 군비가 전 세계 군비의 반을 쓰는 게 미국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는 게 전 세계 군비의 반 이상을 미국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 수는 역시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중국. 두 번째 누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인도가 많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 그 다음 민국이고요. 북한이 네 번째 나라입니다. 군인 수가 중국, 인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게 북한이에요. 오케이?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강국과 맞서서 전선을 지켰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위 국가입니다. 군인 수가 굉장히 많은 국가죠. 자, 근데 군인 수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구 대비 군인 비율이 더 중요하죠. 전체 인구에서 군인이 얼마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딱 바라보면은 북한이 넘버원입니다. 아유, 그 당연하잖아요. 아까 봤대. 군인 수가 네 번째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죠? 여군도 막 있고 이랬으니까. 오케이? 전체 인구 대비 군인 수가 이스라엘이 더 많을 것 같지만, 진짜 제일 많은 거는 어디다? 북한이고요. 우리도 여러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뒤지지 않고 10위권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어려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빈틈없는 조사죠. 세계 인구 1000명당 전 세계 평균 군인 수는 4.1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00명당 군인 수가 12.4명이에요. 북한은 50명이었잖아요, 저게. 그러니까 북한 가면 길 걸어가다 보면 20명 중 1명은 군발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정말 민간인 뭐 하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남북 간의 경제 혹은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된다면 우리도 요렇게 갈 수 있겠죠. 당연한 거죠. 그럼 군인 수가 몇 명이 절약된다? 그럼 군인 수가 바로 40만 명이 감축됩니다. 자, 군인 수가 40만 명 감축되면 그 실업자 어떻게? 좀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자, 군인 수가 감축된다는 건 저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측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 경제에서 구조적으로 고령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가 여러분 연령이 어때요? 이미 40살을 훨씬 넘어서 43, 44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40만 명의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건 또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실업 중에서 어떤 실업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현재? 청년 실업 다 알죠? 청년 중에서도 어떤 실업이 문제입니까? 대졸. 그죠? 자, 여러분 왜? 어른들하고 젊은이들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맨날 싸우잖아. 야, 니네는 왜 이 눈높이가 이렇게 높아갖고는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럼 젊은 친구들, 아, 거기서 어떻게 이래? 이러잖아요. 둘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은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절대로 눈높이를 낮출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20대 초반이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 취업하려면 몇 살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선생님 연배가 어떻게 돼요? 28, 29에 나와서 사회생활 신출하는 거예요. 근데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올라갈 수가 있는 기회가 없어요. 20대 초반부터는 우리 어르신들은 왜 그랬냐면 20대 후반 30 먹어서 사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들 18, 19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나왔어요. 눈높이가 높을 수가 없죠.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해서 하나하나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눈높이를 낮춰서 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경제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무슨 측면에서 바라봤다? 노동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보죠? 무슨 측면에서 한번 바라보자? 자본. 그럼 이제 거창하게 자본이 뭐가 그게 아니라 뭐를 말씀드리냐? 자, 이게 여러분 뭐냐면 세계 평가기관, 3대 평가기관 어디입니까? 스탠다드 프로스, 오케이, 굿, 무디 스피치 세 개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를 되게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보다 항상 우리가 평가가 높아요. 일본보다.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굉장히 신용평가가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자,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가 뭐가 됐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여러분 이거 한 등급 안 올라가겠습니까? 한 등급 올라가면요, 거기 미국 있어요. 거기 영국 있고요, 홍콩 있어요. 캐나다, 호주는 워낙 자원이 많으니까 맨날 저기 있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세계에서 가장 경제가 우량하다가는 국가와 신용평가가 같아질 수 있는 기회예요. 주식 사셨잖아요.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그죠? 어떻게 내가 사는 것만 안 오르는지 깜짝 놀라죠, 자기 솜씨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우리나라 주식은 싸게 평가돼 있다. 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때문에 코리아 리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코리아 리스크만 없다면 주가도 오를 겁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겠죠. 자산 상승 효과가 클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계량화 수치화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냐? 이거 하나만. 너무너무 많겠지만 요거 하나만 계산해봤어요. 요거 하나만. 그리고 외국 가서 유럽 같은 데 가서 지겹잖아요. Where I come from? I'm come from Korea. South or North? 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자본, 현재 선진국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진국에서 리스크, 전화가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보통 80에서 100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이건 0.01이니까. 근데 여러분 뭐가 냐면 한국 리스크 프리미엄은 110에서 130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뭐가 되느냐? 요거하고 요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이 더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통일이 되면 금리 인하가 되면 30 베이스 포인트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0.3%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외 채무가 4천억 달러예요. 순수 대외 채무가. 그러면 4천억 달러에서 금리가 0.3%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외국에서 돈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면 금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근데 남북 간의 긴장 완화가 되니까 안 불안해요.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그걸로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돈이 12.3억 달러다. 1조 넘게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최소한만 보더라도. 근데 이자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외적인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 남북 간의 경제 화해 무드가 조성됐을 때 자본적 측면, 그다음에 노동적 측면. 그럼 맨 마지막에 무슨 적 측면이 있을까요? 토지. 자, 북한 토지 하면 뭐만 생각나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북한에 땅 문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이제 다시 땅을 찾을 수 있어.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제가 지금 북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은 군병력이 100만이 전략됩니다. 그게 어떤 경제 파장을 가져올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오케이? 북한은 지금 우리가 통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남한측 영역만 얘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남한 토지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겠습니까? 토지적 측면에서 이것만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높은 빌딩. 롯데 빌딩 질 때 난리 났잖아요. 고도를 틀이 많이 왼쪽 오른쪽 그런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여기 땅이 70만 평입니다. 여러분 저 공군 비행장을 없앤다면 저 땅 팔면 1,000만 원 안 하겠습니까? 1,000만 원이 뭐예요? 몇 천만 원 하죠, 평당. 1,000만 원만 잡아도 7조 달러 땅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생산 요소 투입을 증가시킨다. 예, 자본도 증가시키고 노동도 증가시키고 토지도 증가시킵니다. 우리나라 전체 지금 토지 자산을 7천조로 봅니다. 근데 군유주가 거기서 5%입니다.
근데 물론 군유지는 여러분 주로 산에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평균하면 이렇게 나오지만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조 이상의 효과는 가져올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처음 GDP라는 경제 발전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뭐의 투입이다? 생산 요소 투입의 증가다. 근데 우리는 생산 요소 투입 증가는 선진국이 되면 어렵다고 되는 거죠. 왜? 자본도 늘어나야 되고 토지도 늘어나야 되고 노동도 늘어나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늘어날 데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다. 남북 간의 경제 긴장 완화는 한국에 있어서 나만 대한민국에 자본 투입의 증가, 토지 투입의 증가, 노동 투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며칠 뒤면 평창올림픽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올림픽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해 모드가 자리 잡아서 통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더 좋겠고요. 저는 뭐 북한과 이 관계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쨌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2018년 그 계기를 마련하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최진의 생존경제 이번 호를 마감합니다.